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국에서 민폐 행동을 일삼아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서울 일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조니 소말리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됐는데 미리 개설해둔 부계정 채널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샐러드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둔 후 인근의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항의했는데 직원은 예정대로 샐러드 가게를 열겠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월요일 날 이 출연진 라인업이 제일 좋습니다. 예. 물론 금요일 되면 금요일이 제일 좋다고 그럴 거예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조두순이 이사 갔답니다. 예, 출소 이후 최근까지 안산시 와동에 살고 있었는데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집 앞에 있던 초소도 새 주거지 쪽으로 옮긴다는데 자, 우리 세금 줄줄 새는 소리가 막 들리시죠? 영화 무도실무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권도 좋고 다 좋은데 저 사람 한 명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건 반장만 본다고 부녀가 쌍으로 찬소리를 합니다. 남편 정병만, 딸 정태림, 니들도 같이 봐 하신 류경화님. 출연자들 연기 대잔치에 완전 반했습니다 하신 김보경님. 자, 지난 25일 남양주 별내동 별빛도서관에서 이 골전도 이어폰 훔쳐간 놈 빨리 내놔, 아내한테 사준 선물이란 말이야 하신 안교진님. 아유 이런. 자, 대구 수성구 해머로 하이엔입니다. 외제차가 경차면 3개 대각선 주차를 했어요. 세상에 하신 이동욱님. 자, 부천 세종병원입니다. 환자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저러고 있어. 종 내려 하신 최영아님. 자, 서울 강남 신세계백화점 별다방이에요. 사반 안 보는구나. 너도 종 내려 하신 황지숙님. 자, 엊그제 뽀용이 출산한 둘째 딸 김유진 엄마가 생일 축하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신 유복수님. 자, 부산의 노애경님, 전정현님, 강충호님, 윤지영님, 김미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자, 걸그룹 이 라붐 출신의 율희 씨 지난주 이혼 사유를 밝히면서 이 가수인 전 남편 최민환 씨가 결혼 생활 중에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취지의 그 녹취 공개했고 저희도 전해드렸죠. 자, 이 최민환 씨가 속한 그룹 FT 아일랜드 팬들이 막 분노를 하니까 이 팀의 간판인 가수 이홍기 씨, 지금 가운데 있는 이홍기 씨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야, 니들 그 말 책임질 수 있어라고 한 건데요. 설마 야, 내가 니들보다 내 친구를 더 잘 알아. 함부로 얘기하지 마.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폭로가 공개된 다음 날 이용기는 팬 커뮤니티에 그래도 우리 모두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아야지라며 최민환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팬이 이미 성매매 혐의로 내사 착수까지 했다는데 뭘 기다려야 하냐 이런 글을 남기니까요. 성매매가 아니고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면이라고 반문을 하면서 팬에게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이 논란이 되자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고요. 이후에는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해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FT 아일랜드는 지난 2019년에 전 멤버 최종훈이 버닝썬 논란으로 탈퇴를 한 뒤에는 이홍기, 최민환, 이재진 3인조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만에서는 투어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최민환은 공연에는 참여를 했지만 무대에는 오르지 않고 뒤에서 드럼을 연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드럼을 쳤다. 하하, 장막 뒤에서. 자, 모르겠습니다. 단순 유흥업소 출입이 아니라 지금은 뭐 성매매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건데, 자, 그런데 누리꾼들이 성매매 정황을 찾았다면서 뭔가 이렇게 단서들을 막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자,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녹취록 내용 중에 셔츠라는 거하고 그리고 컨디션 이 얘기가 있습니다. 셔츠는 뭔가 셔츠 입고 나오는 그런 성매매 유흥업소 얘기하는 거로 보이고
지금 칫솔 2개하고 컨디션 준비해달라라는 거는 컨디션이라는 PM 기구를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누리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유흥비로 한 수백만 원 지출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최민환 측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대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 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냥 침묵을 유지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상황.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중식당 먹튀 커플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사 다 하고 지금 나온 한 커플 계산을 할 차례인데요. 아, 카운터를 못 본 척 무시하고 카운터 그냥 슬 보더니 그냥 쭉 작정을 한 듯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보무도 당당히 가버립니다. 자, 착각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 젊은 남녀가 먹튀할 가능성 높지 않거든요. 얼마나 없어 보이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기를 아마 제보이신 분도 기다리셨던 모양입니다. 이 서울 서초구에서 중식당 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게 옷차림 보이시죠? 여름이잖아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가 와서 식사라고 하는데 홀 직원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저렇게 당당하게 카운터 앞을 싹 지나가는데 와서 먹은 게 탕수육에 탄탄면에 차우시오까지 무려 44,000원어치 야무지게 먹고 저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사장님은 정말로 착각이길 바라면서 2달을 기다렸지만 착각이더라도 이제쯤이면 돌아와서 계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얼굴 가리면서 먹튀 보여주면 백날 보여주면 뭐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그 소개를 안 드려서 그렇지 현재까지 저희가 좀 거칠게 그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80% 이상은 해결이 됐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무인점포입니다. 여학생들이 쭈루루루루루 입장을 하는데요. 자, 휴대폰과 손으로 얼굴 차단. 지들도 막 가리면서 키득키득 웃긴지 그래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가게 안을 쭉 스캔을 하고 있죠. 자, 냉장고 열었어. 음료수를 하나 둘 서이 너희. 자, 계속 이제 쇼핑 바구니를 든든하게 채웁니다. 자, 부족하죠. 이걸로는 냉동고로 가서 아이스크림 골라 담아 마음대로 골라 담아. 자, 막 하나 둘 해요. 자, 그러면서도 계속 얼굴을 가리고 있어. 자, 묵직해진 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고고. 자, 비닐봉지를 뜯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얼굴은 꼭 사수를 하고 있죠. 자, 좋습니다. 자, 바코드를 하나하나 찍는 와중에도 팔을 내리지 못해. 왜? 얼굴은 소중하니까. 자, 이제 결제를 해야 할 차례가 됐는데요. 자, 봉지 뭐 하려고? 어디? 야, 신용카드 꺼내야지. 안 하죠. 그냥 가죠. 그러면서도 얼굴은 가리고 갑니다. 자, 제가 봤더니 얼굴이 커서 그런지 손으로 안 가려지더라고요. 얘들 얼굴 다 나옵니다. 네, 제보자께서는 경기도 파주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렇게 여학생 3명이 들어왔는데 손으로 휴대전화로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도 경고문이 옆에 써 있는데 그것도 보면서도 키득키득 웃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4만 원, 5만 원어치 아이스크림, 과자 뭐 이렇게 다 챙겨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께서 속상하신 것은 결국에는 1년이 넘도록 이 3명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절도 범죄자들은 다 잡았는데 이 3명의 여학생 못 잡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이까지 네. 절도 사건이 뭐라고 지금 당장 잡을 수 있어요. 미제 사건이야 이게. 지금 당장 라인 나우. 어떻게? 그냥 까만 살 잡혀요, 그냥. 바로 제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보자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근에 경찰이 새벽 2시에 순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절도 유혹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속상하대요. 무인 카페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열어야죠. 그럼 문을 닫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절도가 반복되면서 수백만 원 피해도 생겼고요. 최근에는 65만 원치 절도 피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뭔가 좋지. 잡을 수 없다면 뭔가 얘들 얼굴만 공개를 하면 바로 잡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건 반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아저씨 차 세워요. 자,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저 앞에 차량이 시동을 부릉부릉. 자, 그러자 라이더가 후다닥 오토바이 돌아가서 시동을 또 부릉부릉. 자, 라이더 어디? 자, 쫓아가는데요. 일단 이 영상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100일에 신고했으니까 뭘 돼요 100일은 예? 다 되더라고 아저씨 어차피 신고했고 진술 다 했으니까요. 지금 운전을 해갖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여기가 대놓고 그래갖고 들어가도 나가서. 있는데. 사장님 경찰 조사 받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지금 또 음주운전 하신 거예요. 어차피 아이 사장님 그게 아니라 이러면 대리운전을 불러놨었어야 된다고.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음주운전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또 가려다가 또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남성의 첫 번째 음주운전이 발각이 된 건 바로 뺑소니를 했기 때문이었고요. 이곳은 인천 계양구입니다. 지난 26일 저녁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남성이 식당 앞에 정차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나서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 오토바이 주인은 제보자 친구였거든요. 곧장 남성을 추격해서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남성은 음주 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돼서 근처에 차를 두고 경찰차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차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마무리가 되고 이 제보자가 현장에 가서 친구와 함께 이 사고 차량과 이 오토바이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 차량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쫓아가 보니까 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정차하라는 제보자의 말도 무시를 했고 본인 집 앞에 주차까지 하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보자는 남성을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해서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차피 오늘 한 번 걸린 거 인생 뭐 있어? 2번 걸린들, 3번 걸린들 무슨 소용, 뭐가 문제야? 그냥 직진이지 뭐 이런 건가요? 2번 걸린데 3번은 뭐가 문제가 아니라요. 2번 걸리면 처벌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저 남성 그 짧은 시간에 음주운전 2번 한 겁니다. 명백하게 다른 사건이에요. 1차 사건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했기 때문에 2번 입건이 됐고요. 가중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아니 저녁 시간대면 대리운전 이렇게 뭐 부르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왜 저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답답한 게 오토바이 지금 넘어졌잖아요. 저 오토바이가 그냥 가볍게 망가진 게 아니라 엔진이 망가져서 이 새로 오토바이를 구매해야 될 정도로 크게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운전자가 자기가 망가뜨린 게 아니다라면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대요. 저 오토바이 보면 뒤에 배달통이 달려 있잖아요. 예. 제보자 친구분이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다시피 하고 있었던 그 오토바이인데 그걸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생계를 못 한다는 게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배달을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그 바람에 부모님이 또 주말에 식당 문을 열지를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저거 얼마만큼이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직진이 아니라요. 정말 크게 지금 죄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전하지 못할 말 까였어.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 때문에 곤란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회사 동기들과 다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한 동기를 지목하면서 어머 저 남자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가 콕 집은 동기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경제력도 좋고 심지어 일까지 잘하기로 사내에서도 유명한 이른바 완벽남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한테 애인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내 천년의 이상형이야 이러면서 소개를 주선해달라고 정말 끈질기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그 동기한테 혹시 소개팅 받을래? 하고 슬쩍 물어봤는데요. 친구 사진을 보더니 좋은 분 같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라면서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은 못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팅은 곤란하대라고 우회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도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니? 라면서 꼭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동기에게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만나주라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너무 바쁘대. 사실 요즘 연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좋게 거절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동기를 좋아해서 안 이어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의심하는 겁니다. 소개팅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친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천현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솔직하게 말해 주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너 왜 이러고 살아? 네가 왜 둘 사이에 끼어서 이걸 고민하고 앉았어? 상희한테 솔직하게 말해. 애들로 얘기해봤자 너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로 의심받잖아. 상희처럼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애들은 팩트로 승부해야 된다, 너. 총무과 박지율 씨가 그러는데 필터를 써도 안 예쁜 여자는 네가 처음이래라고 빨리 말해, 동그라미. 왜 이렇게 다들 잔인하시죠? 자, 다음은 계속 비밀로 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너 상희를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니? 너가 이실직고를 한들 상희가 내가 싫어서 그렇구나. 걔 그럴 애 아니다, 너. 어차피 상희는 답정너야.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집에는 다혜 너 의심한다. 이 판에 함부로 끼지 마. 너는 그냥 모호하게만 있어. 지가 알아서 지훈 씨한테 DM 보내겠지, X.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뭐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에 부딪히면 거기서부터 그냥 솔직하게 나가는 게 항상 좋다는 주의입니다. 사실 하다못해 변호사들도요. 사건 이게 처음에 자백하고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사건도 어떻게든 돌리다가 법률사무소 찾아오는 분들이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빨리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뭐든. 그렇군요. 자, 권동원 님이 박상희 교수님이 까일 리가 없어. 또 이런 칭찬을. 네, 감사합니다. 네, 상처받고 있었는데. 네, 그 맨 처음에 한 번 정도 뭐 썩녀가 있어서 안 좋대. 이래서 그래 알았어 이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뭉개서 괜찮은데 이렇게 두 번 얘기하니까 이렇게 의심할 정도 되면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뭐 그 동기한테 나를 봐서라도 한 번 만나줘? 이런 소개팅 주소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만약 만나준다고 해도 둘이 잘 되지 않고 또 몇 번 만나는 쪽으로 발전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 동기는 이 여성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좋은 분 같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할 만큼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위에서 말했는데 자꾸 못 알아묻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네 아이라 큰다. 좀 그만해라. 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꾸 모르잖아요. 근데 상처받잖아. 상처를 받아 3번이나 필터를 썼는데도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좋다니 내가 안 좋다. 네가 싫단다. 스타일이 전혀 아니란다. 딴 데 가서 알아보자.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친구 우정을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아니요. 3번 정도면 다 한 거예요.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째잖아요. 왜 오해를 합니까? 자, 백다연 아나운서. 저는 2번이나 물어본 것도 정말 아주 우정이 깊은 사연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의심하는 이상 이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들어볼게요. KM킴님,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라떼님도 솔직하게 말해 주셔야죠라고 하셨습니다. 미희정님도 친구가 눈치도 없고 더 솔직하게 말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덴버에 사시는 교포 강은주님 보고 계시죠? 자, 지난 9월에 저희한테 톡으로 그러셨어요. 사건 반장만 보면 한국 너무 무서워요. 40년 만에 한국에 갈까 고민 중인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상한 놈들만 방송으로 나가서 그렇게 보이시는 것일 뿐이고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안전한 이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얼른 오세요라고요. 자, 어제 다시 톡을 주셨는데 한국에 오셨다가 그제 미국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한국의 산책길 너무 좋았어요. 한국 음식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한국 사람들 세상 제일 친절합니다. 나의 고국 최고라고요. 돌연 발차기를 날리며 누군가를 쫓는 이 남성.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서 거리에 내동댕이 치는데요. 밟히고 쫓기던 사람은 바로 소녀상과 공공장소에서 온갖 기행을 일삼던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제 새벽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고스란히 생중계되는데요. 이 폭행 소동은 도대체 왜 벌어지게 된 걸까요? 조니 소말리. 이 사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건 반장이 맨 처음 이자의 악행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무려 2차례나, 3차례 전해드렸군요. 이 인간 빨리 추방시키라고 말이죠.
자, 소녀상에 저런 만행을 저질렀던 민폐 유튜버. 아직도 한국에 있었어요. 네, 한국에 있었고요. 뭐 우리 다 정말 화가 났었죠. 온갖 기행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또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등 굉장히 좀 정말 무례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요.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뭐 실승 척하고 음란물 영상 틀어놓고 편의점 가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뒤에서 욕하고 라면을 던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너무 이제 보는 저희도 화나고 모든 시민들이 화가 났나 봐요. 조니 소말리가 이제 홍대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와서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남성이 신원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 남성 휴대폰도 뺏어서 던졌어요. 조니 소말리와 일행이 있었는데 남성을 쫓아가긴 했지만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고 뭐 눈 위에다 밴드를 붙이고 또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조니 소말리가 사건 반장에 이제 자기 방송이 나간 뒤에 그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한국 방송에 나 나온다. 그러면서 그걸 라이브로 막 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얘가 착각을 한 거죠. 사건 반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방송인지 몰랐던 겁니다. 자, 한 대 맞고도 또다시 카메라를 켜는 저 모습. 자, 어제는 말이죠. 또 경찰서 앞에서, 무려 경찰서 앞에서 저짓을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I made it! Oh my god, I made it. I made it. Let me see it. Let me see it. Let me see it. Ah!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20,000! 20,000! 구독자인가요? 20,000!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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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ight! Yes! Yeah! Oh shit! Whoa! Whoa! Ah! Whoa! Why they put that? They crushing out, bro. 자,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국인들한테는 친절해야 된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경찰들도 저 짓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그래 하이파이브.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왜 지구대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지구대에 가서 자기가 뭘 이뤘다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2만 명 구독자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냈다 기뻐하면서 옆에 있던 경찰한테 하이파이브 하자고 했고 말씀처럼 경찰 입장에서 저걸 뭐 하이파이브한테 팔을 뭐 어떻게 때릴 수도 없는 거고요. 아마 마지못해 하는 모습 있었고요. 지금 경찰 앞에 술라방, 병나발 불기도 하고 저렇게 엉덩이 같은 음악을 또 하는 모습. 박 변호사님 예. 여기서 긴급 돌발 퀴즈. 만약에 미국 경찰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막 취해가지고 엉덩이 막 저렇게 하면 미국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총 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몽둥이 같은 건 들고 총은 안 쏴요. 뭐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Get out! 하면서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한국 경찰은 지금 말씀대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지금 어떤 범법 행위를 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경찰들 간 후에는 경찰들 앞에 손가락 욕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은 거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다. 2만 명 구독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경찰들을 그러니까 폄훼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양 변호사님. 그런데 그렇게 이해는 해도 뭔가 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사실 왜 그러면 경찰분들이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게 뭐 출입국관리소에서 추방 명령이나 이 지금 국내에서 국내 체류 자격이 없다든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했으면 그걸 근거로라도 경찰들이 제재를 할 수 있었던데 그런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서 선을 조금 더 넘었으면 아마 저 경찰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 인물이 저렇게까지 뭔가 말썽을 부리고 있다는 걸 좀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저기서 술 먹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라고 했는데 퇴근 명령 같은 거를 따르지 않았다 이랬으면 퇴근 명령 불응죄로도 저는 뭐 체포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게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소말리라는 존재를. 근데 문제는요. 저기 지구대에서 나가자마자 또 소리 지르고 그 식당에 가서 술 달라고 하고요. 그 식당에서 술 먹으면서 또 촬영을 계속 하니까 직원들이 여기서 촬영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우리 얼굴만 찍으니까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15분 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다른 가서 또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경찰이 지금 다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도 경찰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카메라 끄시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근데 보내준 겁니다. 경고만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또 나와서 음악 들고 거리 나돌아다니고 저렇게 나돌아다니니까 지나가던 차가 경적을 울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한번 때려봐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다녔던 겁니다. 왜 아까 얘기하셨던 그 교포분이 봤던 그 안전하고 좋은 대한민국을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한나라의 미꾸라지 같이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권력이 아무것도 안 돼요. 일주일 돼가도록. 좀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자, 이렇게 공적 제재가 잘 안 통하니까 결국 보다 못한 이들이 나섰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레전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상황 만나보시죠. 너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Camera, you on camera? 아니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Camera. 때렸다. 레전드. 와, 레전드. 와. Touch me. 오. Don't. 기가. You hit me. I police. 내놔. Let go of it. 내놔. 네. 잡아가세요. 네. 알았어요. 자, 국내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응을 한 겁니다. 예. 네, 뭐 그것이 옳았느냐 그르냐는 뭐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저도 저 영상을 좀 봤거든요. 한 20분 정도 가량 되는 영상이었는데 맨 처음에 유튜버들 몇 명이 가가지고 이제 조니 손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소녀상에 뽀뽀를 했냐, 사과해라, 무릎 꿇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폭행은 일어나지 않고 양쪽에서 촬영을 해서 그 대치되는 장면만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날라치기 하면서 이제 때린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유튜버는 아니고 행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못 참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행인하고 엎치락뒤치락 쌍방폭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고 있던 누리꾼들이 결국에는 한국 유튜버나 한국인은 수갑을 채워서 이제 잡혀갔는데 조니 소말리 일행은 이미 동행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이 잘못을 누가 더했는데 왜 한국인만 이렇게 수갑을 채웠느냐라는 지금 의견도 많습니다. 자, 일단 저한테 지금 저희 제작진이 건네준 원고에는 폭행은 또 너무한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라고 돼 있는데요. 누리꾼들 상당수의 반응은 통쾌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을 만한 짓을 했다, 아니, 마땅하다. 그러니까요. 한국을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또 이 조니 소말리를 폭행한 남성에 대해서는 좀 용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정의의 사도, 각시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반면에 물론 이 폭행은 지나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적 응징을 하는 거는 현행법 위반이고 시민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어떤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하지만 일부 국내 유튜버들은 또 조니 소말리에 대한 2차 또 3차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날라차기를 하고 폭행을 뭐 이렇게 한 분들은 그냥 행인이셨어요. 유튜버가 아니라 양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저 행인분들이 봤었을 때는 아마 그 행인은 소말리를 알고 있었던 거고 저 상황이 어찌된 일인지도 알고 있었으니까 도저히 아마 못 참았던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지금 이 지나가던 행인 자칫 잘못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저는 이걸 내버려 두는지가 다시 한번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의 이 난동을 일으켰으면 입국 금지 사유가 되고 출입국 관리법상 그러면 강제 출국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기다리다 못해서 우리 누리꾼들이 유튜브 쪽에 항의를 해서 유튜브 계정 삭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자가 또 부계정을 미리 만들어놔서 부계정으로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해킹을 당해서 뭔가 엉뚱한 영상이 올라왔다라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이게 우리나라에서 엉뚱하게 억울하게 화를 못 참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저 빨리 출입국관리소에서 저는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인간 빨리 추방시키라고. 일본은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못하냐. 자, 심지어 말이죠. 네. 일본에서는 진짜 폐악질이 심했거든요. 네. 이자가.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이 또 이 소식을 들었나 봐요. 한국 스고이 막 이런답니다. 강국구 스고이. 우리는 가만 안 놔두거든요. 어. 뭐 좀 처벌 받더라도 그걸 감안하고 뭐 그게 분명히 위법성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냥 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추방을 해주는 게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그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일본도 만약에 계속 활개쳤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저 분들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쩌면 추방 안 했던 거 어떤 정부나 출입관리소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점은 꼭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국구 스고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샐러드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둔 후 인근의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항의했는데 직원은 예정대로 샐러드 가게를 열겠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그 샐러드 가게를 하고 있는 30대 사장님의 제보네요. 네, 제보자는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차렸고요. 이때 이제 가게를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요. 이때 40대 여성 한 명이 지원을 했고 오래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아이가 있던 엄마였거든요. 근데 저녁부터 밤까지 일을 하니까 제보자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고 했었고 경험도 해보고 체력 테스트도 해볼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가게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냐고 물었는데 그때는 자금이 부족해서 엎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든 가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됐다고 해서 사장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대요. 그렇게 뭐가 됐든 알바를 하면서 서로 손발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뭔가 작은 트러블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죠. 한 2주 정도 됐었을 때 사장님이 이제 가게 CCTV 같은 걸 점검하다 보니까 원래 11시까지 근무하기로 돼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0시 30분쯤 이 아르바이트생이 바로 퇴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 구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3주차쯤 됐을 때 밤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소비자 구매한 고객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니 내가 샐러드를 주문했는데 배달된다라고 떴는데 이후 배달도 안 오고 아무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배달 앱에는 전화 주문만 가능하다고 뜬다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던 거고 아마 사장님이 그 전화를 자기 전화로 연결을 시켜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마지막 주문을 받고 나서 10시 19분쯤 마지막 주문을 배달기사가 픽업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음식 가지고는 아예 10시 32분에 결제 단말기를 꺼버리고 10시 32분에 퇴근을 해버린 겁니다. 11시까지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배달앱에는 추측건대는 11시까지 영업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다른 손님도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결제 단말기 꺼버리고 퇴근했으니까 주문은 됐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배달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환불해주고 취소했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화가 나겠네요. 뭐가 됐든 이 영업시간은 고객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무 시간이 7시부터 11시인데 왜 10시 반에 네 맘대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자기는 영업이 끝났으니까 마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퇴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한 한 10시 50분까지 있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지만 알바생 다시 구할 때까지 좀 있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배달 사고 이후에 출근한 알바생 이 사장은 다음 알바생 구할 때 개선되거나 고쳐야 될 게 좀 있느냐고 말해달라고 하니까 힘들지도 않았고 괜찮았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일하는데 딱히 힘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라고 하길래 그럼 왜 그만두세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대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사장님이 알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걸어서 1분.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때 이야기했던 거 진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응원할게요.
보러 간다고까지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혹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웃으면서 약간 머쓱머쓱거리길래 아 진짜 괜찮다.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어차피 알게 될 건데 그렇게 하니까 바로 옆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이 어디 정도냐고 하니까 걸어서 한 1, 2분이요? 저는 지금 우리 가게거든요. 지금부터 걸으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야, 세상에. 진짜 사장님이 제작진과 통화를 하면서 사장님 샐러드 가게에서 이 알바가 차릴 예정인 그 샐러드 점포까지 실제로 직접 걸어가 보셨대. 자, 지금 CG도 나가고 있는데 132m, 207걸음, 1분. 와, 이건 진짜 132m면 바로 여기잖아요. 저희 100m 달리기 초등학교 때 했던 그 거리잖아요. 아, 이건 정말 사장님께서 너무 불쾌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또 이제 앞으로 사업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께서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축하한다. 어디냐? 이러면 정말 나 먹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디예요? 그러니까 근처예요. 근처라고 얘기했대요. 근처가 어디냐고 딱 보니까 100m 앞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황해서 알았다 이러고 말았는데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건 정말 상도덕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업체나 제3연구개발이나 이렇게 영업자산에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냐 그런 걸 작성을 했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문제 없다고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 법무팀에 내가 문의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 가계약금 이미 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너무 속상하셔서 누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다음 날 앞서 그만둔 알바생이 직접 샐러드 가게로 찾아왔다고요? 네, 가게로 와서 글을 봤다면서 이 샐러드 가게를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거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고요. 찾아와서까지 지금 얘기를 그 모습이군요?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또 댓글에 아르바이트생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니까 아, 그걸로 만족해야지 생각하고 글을 내려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찜찜한 마음에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이 3주 기간의 CCTV를 돌려봤대요. 그런데 처음 이틀을 빼고 전부 10시 반쯤에 퇴근을 했고 어느 날은 가족들과 함께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가족들이 왔군요. 네, 그게 그날입니다. 그리고 청소기도 이틀에 한 번꼴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3주 일하면서 2-3번 돌린 게 전부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상권 분석을 하려고 그리고 또 이 샐러드가 여기서 좀 먹히나 안 먹히나 이걸 좀 간을 보려고 온 거구나. 그래서 일도 대충대충 한 거구나. 괘씸한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자,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올라간 글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1분 거리에 샐러드 가게를 차린다고 공표한 그 알바생에게 어제 또 연락이 왔답니다. 두 사람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가족은 일부러 들어오신 거 맞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알아보고 있다, 샐러드 쪽으로. 진행은 좀 잘 되고 있냐고 하니까 무산됐다고 했다니까요. 아니, 저 무산됐다고는 한 적은 없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레시피를 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경쟁 상대 들어왔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인드로 할 수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레시피 다 오픈됐고, 저희가 장사하는 거 다 받고, 매출 타격을 본 눈에 아무리 봐도 눈에 제가 보이고. 그걸 갖고 무슨 악용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이 악용이잖아요. 어떤 행동이 악용입니까?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고 바로 앞에 샐러드 차리는 게 도덕적으로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양쪽 입장이 들으신 것처럼 딱 나뉘는 겁니다. 사장이 아니라 이제 아르바이트생 입장은 뭐 레시피라고 하는 거 뭐 빼간 것도 아니었고 그럼 손님 명단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할 만한 거를 가져간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저 일만 했다 이런 것이고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진짜 여기서 이 상권 진짜 괜찮은 거야? 나 여기 가게 차려도 괜찮을 거야? 라는 거 알아보려고 아르바이트를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게 사장님의 의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들고 나서 예전에 처음에 면접 볼 때 대화를 나눴던 거를 떠올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주말에 지나가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사람 많더라. 그리고 매출도 잘 나온 것 같더라. 이런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서 알아본 게 아니라
실제로 안에 들어와서 진짜 파악해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사장님은 그래요. 한 10분만 떨어져 있어도 내가 정말 응원할 텐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40대 여성입니다. 예. 남편이 이 문제를 좀 끝내고 싶다고 마무리 짓고 싶다고 가게로 직접 오겠다라는 문자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서 단판을 또 지었대요,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이쪽 주장은 샐러드 이 메뉴가 다르다. 그래서 동종 업계 똑같은 샐러드 가게라고 그렇게 함부로 묵지 마라.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도 쓰고 했는데 비밀 유지 확약서 이게 사실은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뭐 1억을 물게 한다든지 몇 천만 원 물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 시. 근데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비밀 유지라는 게 사실 애매합니다. 특정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이거를 강요하거나 구속되기는 좀 어려울 거 보입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부분이 상도덕인 거죠. 본인은 알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걸 구제를 받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싸워서 이겨야죠. 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집안에서 딸과 놀아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중년 여성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데요. 여성은 다짜고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급기야 어린아이가 있는 앞에서 여성의 멱살잡이까지 하는데요.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60대 여성이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양 변호사님. 네, 이제 어머니 대신 마음으로서 딸을 바라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보를 주신 거고요. 이 어머니 제보자분에 따르면 딸이 그야말로 엄친딸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남편 될 사람과 한 3년 정도 연애를 해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상견례를 앞두고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날 그 시어머니 될 분이 그 남편하고 사별한 뒤에 굉장히 돈에 민감해지셔서 아들, 그러니까 사위 될 사람하고도 이렇게 좀 충돌이 있어서 그 한 5년 정도는 아들하고도 연을 끊고 살았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될 사람에 대해서 좀 조심히 대해달라고 딸이 경고를 했다랍니다. 근데 이렇게 연 끊고 살다가 결혼을 계기로 해서 다시 연락을 했고요. 뭐 무사히 결혼식까지 또 치렀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그이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 5년 동안 의절하고 살았어. 막 그랬는데 이 남편분한테 비보가 전해졌어요. 네, 이 사위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연사를 했는데요. 옆에서 같이 있던 딸이 이렇게 응급실을 불러서 구급차까지 불렀지만 이 사위는 결국 3살 된 손녀를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위에게 이 선천적으로 심장질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가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 사부인이 그러니까 무섭도록 딸을 째려보면서 차갑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손님들한테 조의금도 받지 말라고 해서 장례식이 끝나고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고스란히 딸의 몫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위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딸에게 하나씩 막 일들이 막 몰아서 닥쳐요. 네, 이제 제보자인 엄마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전화해서 엄마 집으로 좀 빨리 와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니까 사부인이 와 계시는데 3살 그 애기 손녀 앞에서 딸의 멱살을 잡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막 이렇게 밀어내고 며느리를 있었어요. 쫓아내려고? 며느리를. 네, 그러면서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이고 아들에게 명의만 빌려줄 거다. 그럼 나가라고 막 이랬고요. 실제로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재판 결과 결국 시어머니께 집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항소하자라고 이 제보자께서 얘기했지만 딸이 너무 지쳐서 난 그냥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라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네, 2년 전에는 또 다른 소송을 걸어왔는데 친자가 아니다, 손녀가 친자가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며느리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도 관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병원에만 좀 일찍 데리고 와서도 아들 안 죽었어. 니 때문에 아들 죽었다. 살려내라. 라고 충격적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확인한 바 당연히 딸은 사위, 그러니까 그 아들의 딸이 맞고 손녀가 맞고요. 이것도 거짓말로 본인이 억측으로 좀 했던 소송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좀 비속어를 쓸게.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 집구석에 여자 잘못 들이면 이 모양 이 꼴이나. 모든 책임을 다 며느리한테 다. 심지어 손녀딸까지 내 아들 새끼가 아니라고 막 이런 일. 자,
그렇게 뭐가 됐든 잠잠해졌어요. 자, 그런데 또 소송장이 날라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시어머니였고요. 이번에는 죽은 아들의 돈을 갚으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출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정작 며느리인 딸은 이 남편의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거다 이러면서 연락도 피했다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 끊임없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실제 제보자 그 어머니, 딸의 어머니, 친정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평생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거는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얘를 괴롭히고자 그런 거예요. 자,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며느리에게 이딴 소송을 걸어서 괴롭히는 이 시모, 딸과 손녀를 구해낼 방법이 없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데 양 변호사님. 일단 며느리 그러니까 제보자님의 따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과정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소송에서부터 제대로 응대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냥 이거 끝내고 뭐 남편까지 이렇게 세상 떠난 마당에 그 뭐 어머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안 통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된지 다 곱혀서 사실 응소를 해서 다만 거기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이 제보자의 말씀이 맞다라면 쉽게 안 물어날 것 같거든요.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이거를 좀 그냥 끝까지란 말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서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을 때까지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정말 안타깝게도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내고 싶어, 나 그만해주고 싶어, 이것만 가져가면 나 그만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시면 계속 그걸 물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일이 있네요, 진짜. 그래 뭐 결국은 소송은 소송으로 막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혹시나 해결 안 된 게 있으면 나머지도 응소를 하고요. 소송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보다는 변호사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게 본인이 해결 못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건건이 다 소송으로 대응을 하시고 혹시나 소송할 만한 우리가 원고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오히려 시어머니 대상으로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렇게 소송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랬대요. 너, 그러니까 여기서 며느리, 네가 살아있는 한 내가 평생을 괴롭히게 무슨 억하심정이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은 이 며느리랑은 상관없이 시어머니에게 있다.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5년이나 아들하고 이별할 정도로 좀 이런 관계 문제도 있었고 손녀의 어머니인 며느리한테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기본적으로 시어머니의 본래 성격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아들까지 사망했으니 이제 본인도 더 괴롭겠죠. 그래서 자기의 합리화할 이유도 필요하고 희생양도 필요하고 감정을 풀어놓을 화풀이 대상도 필요하니까 그 대상을 며느리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실 수 있는 만큼 두시고 그러나 해결할 일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경혜님, 저 시어머니 왜 저러나요? 그러셨고요. SYK님, 탓할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임님도 강하게 나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연아, 알바 찾고 있어? 이직이 필요한 거 아니고? 커리어는 다양해야지. AI 매칭 완료. 난 알바계 1위라고. 1위는 너만 아냐? 세상 모든 커리어는 하나로 통한다. 어차피 우리 하나잖아. 잡코리아 알바몬.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 문득 가을이 왔다. 스노우피크 왔다. 랜드 경량다운 스노우피크 어페럴.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